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중국 북부 주요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6%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산업 생산이 늘려 스모그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모두 조사해 2022년까지 100%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퇴출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5명 중 1명꼴로 중독 위험군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어지던 증가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3살에서 9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은 이를 대신해줄 감정 대리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감정 대리인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이유에 관해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달 중국 북부 주요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의 2개 오염물질 배출 관리 구역에 있는 이들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114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경기 둔화 속에서도 대기 오염과의 싸움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일부 지역이 산업 생산을 늘려 스모그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최근 중국발 스모그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 측 지적을 반박하면서 중국의 공기질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까지 산 이른바 필리핀 쓰레기 문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투기 폐기물들을 전수조사해 2022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퇴출 계획도 애초 목표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내 한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던 폐기물이 컨테이너에 실려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개봉해보니 내용물이 썩을 대로 썩은 생활 쓰레기로 확인돼 쓰레기와 함께 판 양심에 다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17만여 톤이 버려진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뺐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까지 확충하고 민간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건 민간 처리 업체의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집계된 불법 폐기물 65만여 톤 가운데 20%는 연내에 처리하고 2022년까지는 100%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치업체가 최대한 회수해서 처리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공공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되가져온 폐기물 1,200여 톤은 다음 달 중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에도 힘을 더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3,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 순환 목표를 처음으로 부여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 손으로 뗄 수 있는 게 있고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요즘 이걸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재활용하기 좋은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트병에는 내용물을 표시하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예고된 포장재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정도에 따라 라벨에 등급을 부여해
환경분담금 등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논란은 손으로 떼기는 어렵지만 비중이 1 미만이어서 물에서 분리돼 뜨는 이른바 접착식 라벨에 재활용 우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접착식 라벨 생산업체들이 더 쉽게 뗄 수 있는 라벨에 재활용 곤란 등급을 매긴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환경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재활용되는 페트병 품질을 높이려면 라벨이 섞여서는 안 되고 페트병 내 이물질 제거가 중요한데 반드시 온수로 세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접착식 라벨은 비중이 1 이상이어서 물에 가라앉아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비접착 쓰면 그거는 물에 가라앉는 거라서 쓰레기만 양산할 뿐이지 재활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쓰레기 대란이 나서 쓰레기 처리할 데도 없는데. 환경단체들도 환경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중 1 이상의 비접착 라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 비율이 더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재활용을 더 방해해 버리는 결과로 나오니까 그걸 장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비접착식은 떼기 쉽고 접착제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접착식 라벨은 세척 과정에서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은 비접착식으로 떼기도 쉽고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라벨입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라벨 개발과 페트병 재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올겨울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3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내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안성은 14일, 충주는 15일을 기해 발생 농장 3km 이내를 제외한 곳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자체와 농가 등에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까지 전국 집유장 62곳과 가금 도축장 50곳에 대한 생석회 도포 작업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심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플랫폼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융복합 신기술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합니다.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며 도시 구상, 계획, 설계, 시공, 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 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왔는데요. 예. 네, 이제는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초콜릿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발렌타인데이가 더 좋은 게 초콜릿이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받고 싶은 날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초콜릿 살찔까봐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일단 몸에 별로 안 좋지 않나요? 네, 사실 초콜릿은 열량도 높고 이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적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오히려 이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이 미국 연구팀이 성인 57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초콜릿 바를 한 달에 3번 정도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신부전에 걸릴 위험이 13%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오, 예. 네, 이 신부전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으로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네. 초콜릿 속의 황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심장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콜릿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심장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심장뿐만 아니라 이 초콜릿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래요. 네, 건강한 사람이 다크 초콜릿을 48g 정도 먹었더니 뇌의 기억과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뇌파가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네. 또 이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초콜릿의 카카오 성분이 면역 세포와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솔깃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흔히 이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럼 뭐 초콜릿 먹으면 살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사이클 선수들한테 각각 이 다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을 먹게 했습니다. 네. 이 다크 초콜릿의 경우는 카카오 성분이 들어있고 화이트 초콜릿은 안 들어있는 아. 건데요. 이 다크 초콜릿을 먹었을 때 산소 소모량이 적고 지구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운동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초콜릿 속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플라바놀이 들어있는데 예. 이 성분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어. 실제로 이전에도 이 하루에 다크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30분 정도 운동한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콜릿이 심장이나 뇌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네. 하니까 이거 뭐 건강식품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물론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다크 초콜릿의 경우는 카카오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문제는 초콜릿을 만들 때 이런 카카오 성분이 들어있는 카카오 메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설탕과 지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이 코코아 콩 자체도 절반 정도는 지방 성분인데 뭐 이 같은 경우는 몸에 나쁜 지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제조 과정에서 코코아 버터가 추가되면서 예. 이 지방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건강을 위해서 초콜릿을 먹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 적정 양만 먹어야 이 과도한 열량 섭취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네. 기호식품 정도로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콜릿을 건강 효과를 기대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왕이면 밸런타인데이 때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나 네. 카카오 메스를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이 정부가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뭐 벌써 몇 년째 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 정확하게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다라고 부르던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뭐 쉽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제 과도하게 사용을 한다는 건데 네. 이 기준을 살펴보면 과의존의 경우는 우선 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또 이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거나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제 과의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 이번에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과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군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예방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라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말씀인데 네. 그럼 이 과의존 전반적인 추세가 어떤가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가 추세는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조사 대상인 28,000여 명 가운데 과의존 위험군은 19.1%로 전년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는데요. 네. 이 최근 5년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이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가세이긴 하지만 그 폭은 점점 줄고 네.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자, 요새 뭐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라는 네. 신조어도 나올 정도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경각심을 일깨워주다 보니까 그런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이긴 한데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가장 증가폭이 큰 연령대가 3살에서 9살 사이 유아와 아동이라는 겁니다. 예. 네, 이 위험군으로 나타난 유아와 아동이 2016년에는 17.9% 정도였다가 2년 사이에 20.7%로 크게 늘었는데요. 네. 뭐 성인이나 노인층보다 더 큰 증가폭을 나타내는 걸로 나타나서 이제 문제가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1%포인트가 증가했다고요. 그렇죠. 네. 앞서 1년 동안 전체 위험군의 증가율이 0.5%포인트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을 따져봐도 좀 확실히 크게 늘어난 수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고요. 네. 아무래도 이 3살에서 5살의 아주 어린 유아보다는 한 만 6살에서 9살 정도의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리해보니까 6살에서 9살 사이 남자아이들의 위험군 비율이 특히 높은 네. 건데 왜 어떤 용도로 스마트폰 사용하기를 그런 건가요? 네,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이 위험군 아이들의 경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게임을 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뭐 웹서핑이라던가 SNS를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게임의 경우는 가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로 꼽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아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네.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 눈여겨볼 부분이 부모와의 상관성인데 네. 이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면 아. 그 가운데 이제 23% 이상이 아이들도 이런 예.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 따라서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하단 말이겠죠. 네, 실제로 이 조사를 해봐도 이제는 뭐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사용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이 스마트폰을 쓰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잘 설명을 해주고 타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특정 앱이나 사이트를 제한을 해서 아이들의 사용을 규제하는 그런 강제로 규제하는 부모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 부모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 지도를 통해서 유아나 아동들의 과의존 좀 위험군이 낮아진다면 이 전반적으로 위험군이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이번처럼 이 증가세가 계속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유아와 아동들이긴 했는데요. 예, 뭐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도 늘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비중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요즘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도 이런 과의존 위험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 과의존 위험군도 늘게 되는 건데 네. 이런 전반적인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연령대에 맞는 그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빠지면 사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주변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35km 성층권까지 기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같은 장기 기후변화 예측도 더욱 정확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상 관측에 쓰이는 라디오 존대입니다. 풍선에 매달려 35km 상공까지 올라가면서 기온, 습도, 기압 등 기상 상태를 측정하는 관측 기기입니다. 센서와 송신기로 구성돼 저렴하면서도 비나 눈, 밤낮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공으로 올라갈 때 태양빛과 바람, 기압, 습도 등의 영향으로 온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외적 요인을 제거하고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라디오 전대가 고층 기상으로 올라가면서 압력과
온도와 풍속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고층 기상 조건과 똑같이 모사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입니다. 실제 대기권과 똑같은 기상 요소를 구현하고 정밀 제어가 가능한 고층 기상 모사 시스템과 온도 교정 기술이 핵심입니다. 지상 10에서 15km 높이의 대륙권 기온은 주로 단기 날씨 예보에 그 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성층권은 장기 기후 변화에 활용됩니다. 지구 대기권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기상 관측의 정확도를 한 차원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최대 고도 35km, 최저 섭씨 -70도, 섭씨 0.1도까지 정밀 교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기후 예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적응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기상기구 학술대회에 발표돼 주목받은 이 기술은 라디오 존대의 국산화를 통한 기상 선진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치 K-스타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장치로는 처음으로 플라스마 중심 이온 온도 1억 도를 달성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K-스타가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진행한 플라스마 실험에서 플라스마 중심 이온 온도를 1억 도로 1.5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보다 중력이 훨씬 작은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태양 중심 온도의 7배인 1억 도 이상의 고온, 고밀도 플라스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핵융합연구소는 올해 1억 도 이상 플라스마를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의 자문 방향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2기 자문회의는 앞으로 국가적인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생활 등 현장 체감이 높은 정책 대안을 발굴해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 국가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고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습니다. 지난 11일 70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경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74살 할머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10,000여 건에서 2017년 26,000여 건으로 연평균 11.3%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노인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건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 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한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부는 최근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 검사를 자주 한다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들을 모두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이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 매년 30만 건 이상의 반납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어서 상당수 지자체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면허 반납 실적은 2017년까지 연간 5천 건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도로 조명을 늘리거나 도로 표지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 정비도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대신해주는 감정 대리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감정 대리인에게 의지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19년 트렌드 키워드로 감정 대리인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정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즘 현대인들 자체가 원래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대면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감정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털어놓을 곳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감정적 경험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매체를 찾게 되는데 감정을 대리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품이라든지 관련된 서비스를 총칭해서 감정 대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은 잘 와닿지 않는데요.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 대리인의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지금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거에서 메신저 사용할 때 이모티콘 사용하시죠? 네. 네. 이모티콘이 일종의 감정 대리인인 거죠. 아, 이모티콘이요? 그렇죠. 말로 뭐 화나요, 뭐 짜증나요, 그다음에 뭐 또 재밌어요, 기뻐요. 그런 네. 거, 네, 이런 것들을 구절구절 뭐 다 얘기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모티콘 하나 딱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 카카오톡에서는 매월 약 20억 건의 이모티콘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인이나 직장 동료 또 가족, 친구들과 메신저를 사용할 때 이모티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모티콘 꼭 붙이는 것 같아요. 제 감정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감정 대리인 현상이 예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관찰형 예능 같은 거 네. 보통 그거를 이제 액자형 관찰 예능이라고 하는데요. 출연진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을 우리가 지켜보는 관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을 관찰하는 또 다른 패널들이 있잖아요. 네. 패널들의 얘기를 또 우리가 또 관찰하니까 관찰에 관찰을 더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2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인기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장 돋보이는 거는 패널들이 활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패널들이 참 나오잖아요. 네, 거기 스튜디오에 어머니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이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맞아요. 때로는 막 역정 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켜보는 사실은 그 TV를 통해서 중장년 시청자들이 맞아 저런 마음이지 네. 이런 걸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일종의 패널들이 감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종의 이거를 저희가 감정의 외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 또는 사물이 나의 감정을 대신해주는 그런 감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감정 대리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유형은 감정 대행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품 하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유튜버죠. 네, 유튜버인데 일종의 그 뭐 대량의 어떤 그런 그 매장에서 많이 쓸어 담듯이 물건을 갖고 온 다음에 하나씩 다 개봉하는 거 예. 이런 걸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명품이니까 사실 쉽게 살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 되게 행복해하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보는데 거의 200만 뷰가 넘는다는 것 같아요. 정말 인기죠. 예, 정말 인기라서 밑에 댓글도 보면 예쁜 거 잘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그걸 직접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뭔가 그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볼 때 함께 힐링하는 느낌, 네. 일종의 감정의 대리 만족을 느끼는데요. 예전에 페이크 슈머라는 게 있었어요. 페이크 슈머요? 예, 페이크란 말이 가짜라는 뜻이고 슈머는 컨슈머, 소비자를 말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고 싶긴 한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서점에 가서 해외여행 책을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TV를 본다든지요. 네, 일종의 페이크 슈머가 조금 더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신이 사지 못하는 물건을 대신 사서 이렇게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그렇죠. 게 인기의 원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감정 대리인의 또 다른 유형은 어떤 네, 것들이 첫 번째는 있을까요? 감정 대행인이었고요. 이번엔 예. 감정 대변인인데요. 네. 가장 흔한 예가 그거죠.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감성적인 글귀를 붙이잖아요. 나 오늘 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감정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누군가 공유하기 힘들 때 이렇게 프로필 사진 옆에 자기 그 어떤 특정한 글귀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자기 감정을 대신하는 거. 이거를 감정 대변인이라고 하고요. 대변인이요. 세 번째는 감정 관리인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사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잘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사람만큼 섬세하게 맞아요.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동네 책방 주인이 네. 한 명 한 명 손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맞는 책을 추천해 준대요. 오, 그래서 마치 약국처럼요. 그래서 책 처방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런 걸 이 세 가지 유형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조금씩 유형은 다르지만은 내 감정을 타인에게 비추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 정도는 다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현대인들이 감정 대리인을 찾고 또 여기에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비대면 문화가 점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해지고 있군요. 네, 어색하고 예. 불편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관계도 일종의 가성비를 생각할 그런 시점이 됐는데 직접 만나기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 대리인을 찾는 게 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돼서요. 예능 프로그램 관찰하게 되면 뭔가 대리 만족하잖아요. 나 대신 크게 웃어주기도 하고 또 화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요. 네, 대신 맛집을 탐방해주기도 하고 네. 또 뭐 어떤 대신 관계 맺기 이런 걸 해주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난다는 건 상당히 위험 부담을 지는 것 같아요. 일단 영어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뭐 특별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화를 내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거나 이러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관계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정 대리인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타인이나 혹은 사물에 대신한다면 네. 이게 과연 긍정적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빛과 그림자가 다 있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을 너무 쉽게 소비하고 또 이런 걸 너무 편한 감정만 표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감정의 맥도날드화 일종의 인스턴트 식품처럼 되어버리잖아요. 패스트푸드처럼요. 이게 너무 쉽게 먹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의 정말 부정적이거나 슬픈 감정이거나 정말 진중한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마음 근육이 발달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을 공유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기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은요 충동 조절 장애가 자꾸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환자 수가 2009년에는 3,720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4,934명 그리고 2017년은 5,986명으로 충동 조절 장애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출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게 쓰레기통이 쌓이듯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정의 맥도날드화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쉽게 소비할 수는 있어도 그만큼 영양가는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맥도날드 물론 좋아하지만. 네. 자,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 어떻게 표현하고 바라보는 것이 좀 건강한 방법일까요? 감정 인식과 감정 표현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정 인식을 잘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꼭 그 감정을 느낄 때는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것 그 중에 버릴 게 없어요.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 감정을 잘 알면 자기 생활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정 표현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적절한가 이거를 함께 생각해야 되죠.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 막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정 인식은 생생하게 감정 표현은 보다 성숙하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정은 선명하게 인식하되 표현은 성숙하게 해라.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면 더 나아가 노모포비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모포비아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손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혹시 노모포비아가 의심된다면 하루에 일정 시간 휴대폰을 멀리하는 디지털 단식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